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욕망입니다. 원제는 블로우업인데 이게 확대 같은 제목이 아니라 욕망이 된 이유는 일본 제목이 욕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본판 욕망의 포스터인데요. 오리지널과는 전혀 색상을 달리 썼군요. 옛날에는 외화의 상당수가 일본의 한자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마치 원제는 아포칼립스 나우인데 한국 제목은 지옥의 묵시록이 된 이유는 일본 제목이 지옥의 묵시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위대한 명작인 욕망은 저번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필사의 추적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영화는 1966년도에 칸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영화입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영화이고 그리고 황금 종려상, 칸네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비평가만 좋아하는 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칸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은 남과 여, 택시 드라이버, 양철구, 지옥의 묵시록, 올드 재즈, 미션, 피아노, 패왕별이, 펄프 픽션 그리고 봉준호의 기생충처럼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가진 영화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2021년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던 티탄 같은 영화는 그게 황금종려상을 받을 만한 영화였는지는 좀 저로서는 의심이 드는 영화였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소개하는 욕망은 다소 모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도 성공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사람은 패션 사진 작가입니다. 이름은 토마스. 평소엔 까칠하고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사진을 찍을 땐 열정의 에너지가 블로우업 됩니다. 근데 저기 여보세요? 이 사진을 찍으시는 거 맞죠?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개인 작업을 위해서 공원에 여기저기를 찍습니다. 니콘 F 카메라군요. 전설적이죠. 저의 인생 영화인 지옥의 묵시록에서도 데니스 호프가 사용하던 카메라였죠. 그러다가 토마스는 우연하게 데이트 중인 어떤 남녀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이건 명백한 도찰이지만 60년대엔 별 그런 개념이 없었던 듯 합니다. 이 컷들은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아무런 음악도 없이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회화 작품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도찰 중인 것을 알게 된 여자는 토마스를 쫓아가서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말고 찍은 필름도 다 달라고 합니다. 이 배우는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만한 보편적인 영화로는 미션 임파서블에 출연했었죠. 요즘엔 인권운동가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토마스는 뻔뻔하죠. 아니 포토그래퍼가 사진 찍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지만 결국 토마스의 스튜디오까지 찾아와서 필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자는 단순히 자신을 촬영해서 짜증이 난 것보다는 약간 필요 이상으로 절박해 보입니다. 근데 저기 여보세요? 필름 찾으러 오신 거 맞죠? 토마스는 아무거나 다른 필름을 여자에게 줘서 보내고는 찍은 사진들을 현상하고 인화합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가만히 쳐다보던 토마스. 뭔가 이상합니다. 데이트 중인 남녀의 평범한 사진처럼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토마스는 이상한 부분을 다시 확대 촬영하고 인화합니다. 나무 사이로 총을 든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 그곳에 포커싱을 하고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토마스는 그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극도로 확대, 블로우업을 합니다. 지금이라면 포토샵으로 확대해서 보면 되겠지만 60년대엔 이 방법밖에 없었죠. 그렇게 토마스는 저번 시간에 필사의 추적에서의 잭처럼 필름을 이용해서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딘가를 응시하고
그 시선이 머문 곳에는 총을 든 남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총구는 여자와 함께 있는 남자를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같이 있었던 남자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명확합니다. 너무 흐릿해요. 물론 토마스는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매우 바쁘죠. 중간중간 모델 언니들과 노닥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 언니는 20살의 제인 버킨입니다. 이 영화로 데뷔를 했었죠. 그녀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감미롭죠. 프랑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하나, 그리고 노래가 제인 버킨의 노래가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다 익숙하게 들어보신 곡들이죠. 그리고 에르메스의 버킨백, 이 버킨이 바로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백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올해 몇 달 전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꾸 딴 데로 이야기가 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는 전설적인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십니다. 이 영화 자체가 전설적인 명작이니까요. 잠시 후에는 제프 백과 지미 페이지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그냥 거론도 안 하고서는 그냥 스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토마스는 밤에 다시 그 공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체가 찍힌 위치를 둘러봅니다. 거기에 낮에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의 시체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황급히 스튜디오로 돌아온 토마스. 하지만 그 사이에 스튜디오는 누군가에 의해서 뒤져지고 공원과 관련된 모든 사진과 필름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 장 남겨진 것은 너무 많이 확대되어서 도무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뿐입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길에서 우연히 그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락밴드의 공연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장면은 영화와 큰 상관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군요. 공연 중인 이 밴드는 전설의 야드버즈이고 기타를 치는 사람은 제일 좌측에 이 사람이 지미 페이지, 제일 우측에 이 사람이 제프 백입니다. 이때가 1966년도였으니까 에릭 클랩튼이 2년 전에 이 팀을 탈퇴했었죠. 그러니까 어찌어찌 잘했으면은 에릭 클랩튼, 제프 백, 지미 페이지의 소위 3대 록 기타리스트가 한 앵글에 잡히는 그런 순간이 나올 뻔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드버즈의 공연 중에 앰프에서 계속 잡음이 나자 제프 백이 열받아서 기타를 부숩니다. 제프 백은 부서진 기타 넥을 관객들에게 던지는데 서로 가지려고 밀려드는 수많은 관객들을 떠밀고 토마스는 아무 필요도 없으면서 그 기타 넥을 잡아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자 그냥 길거리에 버립니다. 제프 백이 연주를 하다가 던진 기타 넥은 그냥 부서진 기타가 아니라 엄청난 기념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공연장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부서진 기타는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이죠. 이 장면 속에 이 영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열광하고 추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이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신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신은 부동산일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이 완전 폭락해버린다면 그것은 길거리에 버려진 기타와 무엇이 다를까요? 모두 다 가지려고 탐을 냈지만 결국엔 아무 쓸모가 없던 것들, 욕망이었을 뿐인 그것들. 결국 그것은 황금 황소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른 게 아니겠죠. 결국 토마스는 날이 밝은 뒤에 공원으로 다시 가봅니다. 하지만 시체는커녕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어젯밤에 뭘 봤던 것일까요? 그건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이었을까요? 이젠 사진마저 사라졌으니까 토마스가 본 것을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는 판토마임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라켓도 공도 없습니다. 라켓도 공도 없이 테니스를 치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토마스.
없는 공이 펜스를 넘어서 토마스 근처로 굴러갑니다. 토마스는 없는 공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던져준 없는 공으로 그들이 다시 테니스를 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토마스의 얼굴 위로 소리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라켓에 공이 맞고 땅에 튕기는 테니스 경기의 소리입니다. 없는 공으로 하는 경기의 공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토마스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오늘은 이 영화의 줄거리를 끝까지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왜 줄거리를 길게 말했을까? 보이는 것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 영화는 줄거리를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냥 느끼는 게 더 정답인 영화입니다. 결국 이 영화의 줄거리는 영화 속에 나온 없는 공과 같은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공은 공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없는 줄거리를 따라왔습니다. 쓸데없이 모델 언니들과 히히덕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락밴드의 공연장에도 가기도 했습니다. 다 별 상관도 없는 컷들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제 했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나서 모든 것이 사라진 엔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없는 줄거리를 쫓아온 것을 맥거핀이라고 부르건 그렇지 않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있지만 또 없기도 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허무와 실제가 함께 존재하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나의 지적 수준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모종의 불안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영화의 내용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적인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왠지 느낌이 좋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시나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이해 못한 부분 없이 100% 이해하면서 읽고 감상하시는지요? 또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화를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그냥 느끼는 것이 더 정답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줄거리에 속박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성이 좋아서 좋고, 어떤 사람은 예뻐서 좋고, 어떤 사람은 웃겨서 좋고,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좋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영화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도 그 다양함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화는 허비 앤콕의 재즈 선율의 60년대 패션, 그리고 장자의 무아유지향,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어렵게 되니까 좀 더 편한 말로 다시 말해서 감각적인 재즈 음악과 60년대 정말 멋진 패션과, 그리고 있음 속에 없음이 있고 없음 속에 있음이 있을 수도 있는 인생의 공허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영화입니다. 좀 쉬워졌나? 덧붙여서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의 이시카와 현에 있는 료칸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카야마 세이가 건축을 하고 무인양품의 하라케냐가 자신의 책 디자인의 디자인에서도 극찬을 했었던 료칸 무카유, 베니야 무카유가 풀네임이긴 하지만 anyway, 언젠가 한번 꼭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장자의 무아유지향에서 따온 이름답게 무카유, 있음 속에 없음이 있고 없음 속에 있음이 있는 무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료칸이다 라는 그런 정신에서 만든 이름이죠.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료칸까지 예를 드는 이유는 바로 그 정신이 이 영화의 정신,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그러니 너무 다 반드시 이해하고 말 거야. 저게 무슨 뜻이지? 뭐 이런 자세로 이 영화를 보시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고 편안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첨언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 이 영화를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은 아유 고맙게도 10분 만에 꿀잠을 잤다.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필사의 추적의 원제는 Blow Out, 이 작품 욕망의 원제는 Blow Up. 필사의 추적은 욕망의 주제를 좀 다르게 변주를 했습니다. 욕망이 몽상적이고 철학적이라면 필사의 추적은 현실적이고 시니컬합니다. 두 영화는 데칼코마니 같이 같은 주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는 영화이며 제목처럼 욕망 블로우업은 폭발하듯이 확대되고 확산해서 마침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필사의 추적 블로우아웃은 끊기거나 꺼지거나 날아가 버려서 사라져 없어져 버렸음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는 헐리우드의 장르 영화적인 필사의 추적이 훨씬 더 보기 편하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욕망은 정말 영화사에 길이 남는 걸작 중에 하나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걸작 소설은 안 읽었다고 하면 좀 부끄러워하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읽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반해서 역사적인 걸작 영화는 이건 뭐 내 취향 아닌 것 같아 하고는 안 봤다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그 차이는 왜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저의 억측일 뿐이겠죠. 이 영화는 현재 왓챠에서 서비스 중이고 IMDb 평점은 7.5점, 그리고 로튼 토마토는 87%입니다. 이상 욕망 블로우업의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작자 미상이었습니다.